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두 개를 할 건데, 자습서를 여러분들이 다행스럽게도 고맙게도 구입해줄 친구들이 있어요.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선생님 너무 늦게 줘가지고 구입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자료를 줬죠. 거기에 선생님 보충 프린트 같이 딸려줬어, 오늘. 보충 프린트는 뭐냐면, 이 사실적 읽기와 관련한 이론을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했어요. 그런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지금 다음 주에 또 챙겨주긴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좀 이제 이거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필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책이나 A4 용지 연습장이 좀 필요합니다. 아셨죠? 준비됐습니까? 네, 이것도 이제 공책에다가 적으면, 지금 이 페이지도 공책에다 적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강의하는 거는 쌤의 손필기 하고 수업 영상, 아까 영상 한다 그랬잖아. 수업 영상은 다 이제 기록화가 돼요.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습할 때 또 들을 수 있게끔 쌤의 유튜브 채널인 허니국어TV, 유튜브 허니국어TV에 올려놓고 여러분들한테는 오늘 수업 링크로 이제 보낼 겁니다. 편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야? 승민이, 진혁이, 하은이, 세진이, 또 누구 있어? 건우. 5명이네? 진혁이는 뭐 구독했나? 했을 거야, 아마. 안 한 친구들이 있지. 오늘 구독자 수가 더 늘어나나? 내가 보겠어. 오늘 구독자 수가 안 늘어났다. 알지? 늘어나야 되는 거요? 지금 30명이 안 됐어. 130명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좀 도와줘,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까지는 필요 없어. 구독만 좀 해줘. 그렇다고 수입이 느는 것도 아니야. 자, 요거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손필기 자료는 쌤이 PDF로 마련해가지고 제공해서 여러분들의 필기가 내가 해보니까 쌤의 속도랑 여러분이 손으로 적는 속도랑 달라. 내가 더 빨라. 여러분들이 늦어. 그래서 놓쳐. 내가 최대한 좀 이제 봐서 이제 기다려주긴 하겠는데, 그래도 좀 놓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쌤의 이 손필기 영상을 활용을 해서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지금 어차피 필기 줄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여러분이 손해인 거예요. 적을 건 적되 선생님이 한 것도 참고해라. 막 이런 거야. 참고용이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면 안 돼. 예. 한 가지 더. 이제 평가. 수업은 뭐 내가 하면 될 것이고, 평가에서는 주간 테스트. 오늘은 주간 테스트가 이제 지난 여름사인데, 이거는 좀 이제, 어차피 내신 대비니까 그 의미가 없어요. 이번 주는. 그래서 앞으로는 주간 테스트를 보긴 하겠는데,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수업 후, 우리가 수업 후, 오늘 뭐 중요한 걸 얼마나 잘 알고 있나 하는 형성 평가를 치를 거예요. 여기에 오늘 주간 테스트를 합산해서 같이 조금 더 문제를 마련할 테니까 대략 이제 한 7에서 10문제 정도. 객관식은 오늘은 좀 어렵고요. 앞으로 대면 수업 할 때는 쌤이 객관식으로 내긴 하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간식 단답형으로 쌤이 이 정도 낼 거니까 여러분들이 쌤이 수업 시간에 힌트를 좀 줄 거야. 요거는 좀 중요하다. 그런 것좀 별표 쳐주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 그걸 중심으로 좀 별표를 치고, 쌤이 이제 형사평가 공부할 시간 좀 주고 나서 이제 형사평가 볼 거야 하면 책 덮고 쌤이 문제 내고, 여러분이 뭐 카톡이나 핸드폰으로 문자로 답을 써서 보내고 쌤한테 이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방에서 아웃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고 평가 이렇게 볼 거고, 그래서 주간 테스트는 다음 주에 또 보겠죠, 이제. 그래서 앞에서 주간 테스트, 수업 후에 형성평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확인할 테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고 수업할 때 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없습니까? 저도 말을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가 독서 이제 하나만 있는 것 같아. 만약 여러분 또 이제 문법이나 다른 거 포함되면 상용고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도 좀 들어가기도 하거든.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면 말씀하세요. 독서는 항상 이제 외부 지문으로 뭐가 나왔냐면 대대로 올해 6월 혹은 9월 이제 9월 모의고사라거나 고2 거 아니면 진짜 미친 척하고 고3 모의고사 작년에 광교고등학교 2학년이 2학기 중간고사 때 고3 모의고사 비문학 지문 15개 나왔다니까. 15개 중에서 3개 나왔어. 난이도가 만만치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힘들었었어. 교과서 지문도 지문이지만 이 독서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의고사에서 비문학 지문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외부 지문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은근히 독서가 공부할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쥐어쥐어 짜내면 독서에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 지금도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내용, 전개, 방식이 있고 전개 방식이 있고 또 이제 뭐가 더 있냐면 추론 방식이라든가 추론하는 거 또 이제 이거 조금 까다롭긴 한데 요약하기 방법과 사례를 이제 제시하면 이 사례 가지고 문제가 그러니까 방법이 잘 쓰였다 못 쓰였다 그리고 또 이제 Q로 했을 때 다음 중 요약이 조건에 따라 가장 잘 된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면 이제 본문이 길잖아. 본문 길고 조건 주고 그다음에 선택지 1번, 2번, 3번, 4번, 5번 되면 엄청 길어. 이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요거는 쌤이 좀 이제 여러분들 학교 프린트를 보니까 요약하기가 중요하게 다뤄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얼마나 요약하는 능력이 원래 요약하기라는 거는 글쓰기야, 논술이야. 논술의 기본이 요약하기거든. 제시문을 제대로 독해했는지 제시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1000자라면은 500자로 줄인다거나 200자로 줄인다거나 그런 것도 요약하기 능력이야. 글쓰기 위한 지문을 제대로 독해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약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어 시간이긴 하지만 서술형에 설마 요약하기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요약하기 서술형은 없겠지 설마? 있으면 얘기해야 돼. 훈련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도 예상컨대 그냥 제대로 요약했나를 이제 확인하는 것만 나올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을 좀 해야 되겠지. 뭘로 훈련하나? 기출된 모의고사 문제 중에 작문 파트에 가면 이런 게 좀 몇 개 있어. 선생님이 구에다가 좀 연습 문제 좀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게 없지만 짜내면 있다. 이론은 우리가 이 이론을 물어볼 텐데 이 이론은 우리 평상시에 많이 몰라. 거의 접하지 않아. 생소해. 그러니까 어떻게 써? 어렵고 낯설어서 틀려. 문제 나오면 틀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왕이 나왔으니 몇 개 정도는 좀 이제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래? 필기 시간.
필기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물어봐. 여러분의 시간이니까. 위로 좀 올라가 볼까? 공책이나 공책이나 A4 용지, 뭐 연습장 이런 데 필기 좀 하고 잊지 말고. 오늘 수업의 인트로니까. 다 된 것으로 알고, 자습서의 이쪽이냐, 독서의 방법 넘어가고, 그래서 아까 말했지, 90쪽, 다들 90쪽 펴보세요. 90쪽 이거 있습니까? 승민아 이거 있니? 90쪽에? 자, 준비됐죠? 이론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 사실적 읽기. 개념. 사실적 읽기는 글에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정보가 보통 우리가 객관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승민아 마이크 꺼주세요. 객관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객관적이라는 거는 있는 그대로 다시 쓸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은, 비문학 문제도 보면은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눈 크게 뜨고 이게 있나 없나만 찾으면 되는. 그렇지만 쉽지 않아. 기니까. 복잡한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지치게 만들죠, 사람들을.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바로 사실적 읽기에서 확인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을 말한다. 요거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 정의 방법 중에 정의의 방법으로 내용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는 뜻풀이입니다. 정의는 뜻풀이다. 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바로 써가지고 스피드가 나는데, 여러분들 모니터 보고 책 보고 책 봐서 그 차이가 있더라고. 쌤이 좀 적절하게 끊어서 텀을 줄 테니까 꼼꼼하게 필기하고 하도록 하세요. 자, 이 활동은 글의 표면적이란 말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기 방법 가운데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이 비문학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능력을 확인하는 문제로서요. 이거 틀리면은 정말로 답이 없다. 넌 이런 것도 틀리냐? 이 자식아. 야, 그래서 쌤이 보면, 피드백 해보면, 야, 이 쉬운 거 틀리고 어려운 거 맞냐, 너는? 순서 거꾸로 됐네? 이렇게 막 핀잔 주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놀리지는 않았어요. 기본적인 단계인데 이것도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들은. 자, 이 단계에서는요, 그래, 화제는 중심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내용을 정확히 찾아내고, 뭐 말하려는구나. 말하고자 하는 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화제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핵심어, 키워드
워드라고 하지요. 그래서 화제는 중심 내용, 중심 내용, 글쓰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핵심어를 찾아라고 할 때 많이 언급된 것. 그래서 핵심어는 그래서 자주 언급된 것이 바로 핵심어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커피 이야기 같은 경우 아까 본문 보면 커피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커피에 대해서도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이제 주전적으로 살펴봤구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찾아내고 핵심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가려내고라는 말은 구분한다는 소리예요. 나눈다, 구분한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쉬운 말로 중심 문장, 부차적인 내용, 서브 이런 것들을 뒷받침 문장 나누면 중심 문장 중심으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논리를 전개하는 방법을 파악하면 이게 이제 형식적인 건데 이걸 파악하면 좋은 점, 파악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 파악하라는 일이 필요하다는데 왜 필요할까요? 뭐 좋으니까 이제 하겠지, 그지? 하라고 하겠지. 그냥 하겠어? 좋으니까 하라고 하겠지. 뭘까요? 조금만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들 숨도 쉬고 필기할 시간도 확보하고 화제를 정확히 찾아내고 1번 핵심적인 내용과 부차적인 내용을 가려내고 논리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 중에 특히 논리전개 방식은 좀 암기할 것도 많은데 여기 지금 정의라고 하나 썼는데 뜻풀이 방법으로 썼는데 여기 특히 좋은 점은 선생님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볼 때는 예를 들면 대조를 했다. 대조하면 A but B예요. A와 B는 서로 다르다. 뭐 이런 게 not A but B가 아니고 A but B, A와 B는 달라. 그러면 두 대상의 서로 다른 점, 차이점이 대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대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나왔다, 하지만이 나왔다 하면은 두 대상, 남자 but 그러나 여자, 뭐 남자 여자 서로 대상이라면 이게 대조로 쓰였다는 것을 내가 알면, 이 논리적인 방식을 알면 어떤 차이점이 있지? 결정적으로 그거에 더 중심을 두게 되고 그걸 중점적으로 글을 읽게 되면 A랑 B랑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한 번 더 머릿속에 인지가 돼서 자, A는 이런 특성이 있고 B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A는 B와 다른 이런 특성이 더 있구나. B 입장에서는 B는 A와 다른 이 특성이 더 있구나 해가지고 각각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요. 대조라는 것을 알면. 그냥 적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라고 나왔다 하면은 예를 들어니까 사례를 제시하는 거니까 조금 더 이제 일상생활 나온 거니까 좀 쉽게 들어갈 수 있겠네. 그럼 예시 앞에 나와 있는 어려운 개념, 원리 이런 것들 좀 쉽게 한 번 더 이해해 볼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곧 이제 글의 내용을 예측하고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줘요. 이런 내용 전개 방식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정의라고 나 정의. 지금 여기 정의 나왔잖아. 정의는 어떤 대상의 말, 개념의 뜻풀이에요, 뜻풀이. 뜻풀이를 굳이 해주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모르면 안 되니까. 정말로 중요하니까 정의의 방법으로, 여기 좀만 위로 올라갈게. 정의의 방법으로 사회적 읽기의 개념을 글에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이다 라고 설명해 준 거야. 아, 이게 핵심어구나. 이게 이 글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바구나를 팍 예측해서 이것 중심으로, 야 그래, 사회적 읽기가 중요하다는데 그 뜻이 뭐지? 아, 이런 거였어? 방법은 어떤 거였어? 뭐가 더 중요하지? 아, 화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핵심적인 내용과 부실 내용을 가려내고 내용 전개 방식을, 윤리 전개 방식을 알아야 된대.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뭐 예측도 하고 끄덕이고 막 계속 이제 마음속에서 막 머릿속에서 막 이제 막 글 쓰니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막 이거 따지는 거야. 알겠지?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생각하면서 글을 읽으라는 거는 바로 이런 어떤 사고 과정을 다 통칭해 가지고 야, 그냥 읽지 말고 눈으로 읽지 말고 생각하면서 읽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회적 읽기의 방법,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해라. 중심 내용은 그래서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이다. 이것도 이 문장도 정의의 방법인 거죠. 그럼 이 파트에서는 글의 중심 내용이 뭐다? 키워드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핵심 내용이구나. 글은 단어와 문장, 문단 등의 단위들이 모여서 구조가 된다. 해가지고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요. 큰 단위. 그 단어 한 단어. 나, 너, 사랑해가 묶여서 나는 너를 사랑해. 하나의 문장이 만들어주고 문장 여러 개가 모여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부터가 이제 하나의 문단인 거죠. 문단 1. 여기가 문단 2.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1문단, 2문단. 앞에 뭐 문단 번호 써? 할 때 여기다가 이제 1, 여기다가 2 하는 겁니다. 했을 때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 문단이 된다 라는 거네요.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어요. 구조화라는 거는 마치 우리가 건물을 비유하자면 건축물, 건물 뼈대가 있고요, 벽돌이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 뭐랄까 빈틈없이 착착착착 체계적으로 착착착착착착착착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조화라고 해요. 글쓴이가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빈틈없이 착착 배치를 잘 시켜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이러한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돼요. 요게 바로 이제 우리가 갖춰야 할 능력이 되겠다. 다 중요하진 않거든. 응? 우리가 문장이라고 해서 100개의 문장을 해서 한 편의 글에 100개의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100개의 문장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까 예를 들면 정의가 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 중요하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키워드를 뜻풀이했으니까 중요하잖아. 그런데 예시가 나온 문장이다. 썩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약할 때는 중요한 거를 남기고 중요하지 않은 걸 날려야 되거든. 그래야지 줄어들까 슬림해질 거 아니야. 이만한 걸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보통 이제 예시 같은 거 날리고 뭐 부연 설명을 다 날리고 그런 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것과 날릴 것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고, 이런 능력이 되면 중요한 거에 더 집중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그냥 패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중요한지 항상 그래요. 항상 Q가 이게 왜 중요하지? 이 문장 이게 왜 중요하지? 이러한 의문이 항상 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어. 야, 이 단락에서 이 문장이 중요해. 밑줄 그어. 네, 선생님. 밑줄 그었어.
가만. 근데 왜 이 문장이 중요하지? 선생님이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건가?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른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선생님이 뭐라고 말 안 하니까 막 틀리려고? 그게 좀 문제야. 야, 이게 중요해. 밑줄 그어. 네, 선생님. 응? 응? 그렇죠. 어떤, 선생님,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은 나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됐잖아.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알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 중요해. 이거 중요한 거지?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야. 쓱쓱쓱 치고 넘어간단 말이야. 우리니까 그래. 무책임한 거지. 난 그렇지 않다. 난 그렇지 않아. 이게 왜 중요하냐고, 이게. 중요하다가 중요한 거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여러분들? 이제 뭐, 얘기하겠지만, 왜 중요하지 할 때에, 우선 지금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즉, 키워드와 관련된 문장이니까 그래. 관련된 문장. 이때 관련이란 말은 아주 직접적인 관련인 거예요. 알았지? 그런 거 있을 때는 그 문장은 중요해. 그렇지 않으면 좀 중요해서 좀 떨어져. 그 아주 중요한 거. 꼭 요약할 때 남길 만한 거는 이 키워드랑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문장만 남겨. 그래서 좀 어렵지?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하면 좀 알아두고 나중에 좀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언급한 문장은 남겨야 된다. 그게 바로 중요한 문장이 된다. 라는 것이고, 그런 중요한 문장을 뒷받침하는 서브 문장들은 날려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더 이어서 이 문단 여기. 그런데 글 가운데에서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후자경,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글의 화제가 뭐냐? 키워드. 키만 쓸게 그냥. 키워드가 뭔지 살피고 그 화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한다. 이거 아까 쌤이 언급했던 거 이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키워드와의 관련된 문장, 관련성이 아주 높은 문장은 남겨야 되고 이게 중요한 문장이다. 남겨야 될 문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 중요도를 판단하는 것도 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판단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글을 구성하는 각 문단의 중요도, 이제는 한 문단에서의 중요도, 그리고 글 전체에서 중요한 문단, 그렇지 않은 문단의 중요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문단 안에서 문장의 중요도, 글 전체에서 문단의 중요도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글 전체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할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요 과정 여러분, 요 과정은 여러분들이 암기까지는 아니어도 요 과정이 뭐랄까 좀 체득이 돼서 요 과정이 여러분들이 체득이 돼서 비문학 지문, 낯선 비문학 지문 읽을 때 핵심어가 뭐지? 화제가 뭐지? 야, 관련성 높은 문장은 뭐지? 중심내용, 세부 내용 구분할 때 중심 내용은 뭐지? 세부 내용 날릴 건 뭐지? 야, 문단과는 관계 봤더니 이게 중요한 문단이네. 요건 예시 문단이니까 날려도 되겠네. 그리고 그러니까 글전 중심 내용은 이거로구만. 커피 이야기 같은 경우는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구만. 그런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글을 정확하고 빠르게 중심되게 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런 것들이 있는 것들, 핵심어를 파악하고 화제를 파악하고 관련해서 높은 내용 파악하고 중심 내용,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구분해서 중심 문장 중심으로 이해하고 암기하고 기억하고 이제 넘어서서 문단 간의 관계도 중요한 문단, 중요하지 않은 문단, 야 이거는 날리고 요거는 남기고 기억하고 한번 훑어보고 이런 과정에서 이게 이런 말이구만 결국 이거였어?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 이게 언급하지, 이 내용을, 지금 이거를 딱히 기억하진 않아도 요거를 체득하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 구조 파악하기.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쉴 테니까, 좀만 견뎌 봅시다. 그래, 구조라는 말에서 그런 여러 단위가 모여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이룹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유기적인 짜임새라는 말도 있어요. 유기적인 짜임새가 있다. 그걸 구조라고 합니다. 역시 이것도 정의의 방법으로 그래 구조라는 말을 설명했어요. 글마다 각 개성적인 구조를 갖추기 마련이지만 그래 종류에 따라 어떤 정해진 틀, 개성적이라는 말은 형식 정의되지 않다는 것이고 유형적이라는 말은 정해진 틀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유형적인 말은 정해진 틀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수필 같은 경우는 정해진 틀이 없어요. 개성적인 형식이죠. 자유로운 형식이 수필의 특성이죠. 편지 형식이나 일기 형식이나 뭐 이제 인터뷰 형식이나 뭐 다양한 형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설명문 논술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이죠. 조금 더 틀이 딱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설명문은 이거는 사례예요. 사례, 예시. 예를 들어 그래 종류니까 설명문 같은 경우는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 해결, 구조를 갖춘다. 이것은 보충 프린트에 있어요. 그대로 다시 설명할게. 그러니까 인과적이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인과적이고 그 어떤 뭐 공회의 원인이다. 공의 원인이 뭐다.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비교, 대조, 공통점과 차이점이고요. 문제가 있어요. 해결 방안 제시할게요. 이대로 가면 우리 못 살아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요. 기후위기의 원인은 첫 번째 뭐 대기오염,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후 원인은 어떻게, 두 번째 어떻게, 세 번째 어떻게 각각의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착착착 원인 1 해결 방안 1, 원인 2 해결 방안 2, 원인 3 해결 방안 3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원인 문제 제기 해결 방안 원인 해결 방안 이렇게 딱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내용 정의 방식 급에 그래 구조를 파악하면 무슨 내용이 나올지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면 그래 주신 내용을 그래서 구조를 내용을 이제 구조 이거 하면은 내용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인 그래 중심생각 주제 파악이 쉽다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90쪽에 대한 설명까지 마치고 이 문제 1번은 이따가 좀 약간 쉬었다가 와서 풀겠습니다. 쉬는 시간 여러분 쌤이 해보니까 뭐 50분, 뭐 55분 우리 오프라인 수업처럼 면대면 수업처럼 쉬는 시간을 주니까 힘들더라고. 쌤도 힘들더라고.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모니터만 보니까 이게 뭐랄까 여유가 없어. 쌤이 지금 최대한 이제 천천히 나가는데 여유가 없어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적절하게 자주 좀 적게 쉴 테니까 조금 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이제 이해하기 바라요.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46분까지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세요. 46분까지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사실적으로 읽는데 필요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하죠. 어떤 문장이 중요해? 어떤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야? 어떤 문장은 쓸데없어? 이런 것들. 구조가 뭐야?
인과야, 비교 대조야, 문제 해결 구조야, 뭐 유추야, 뭐야. 다음에 뭐 썼어?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야. 이런 것들을 따져 나가면 중심 내용 파악하는데 쉽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파트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여기 문제 있는데 같이 한번 봅시다. 다음은 글의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치고, 화제가 뭔지를 찾는다. 그 다음에 화제 관련성이 높은 내용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한다. 높은 게 보통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그냥 비문학 독서 이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들을 문장의 중요도를 평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중요도 평정이라 그래요. 보통 우리가 1부터 5점 척도라 그래. 이제 1은 별로 안 중요하고 5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관련이 높은 게 5점,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세부 내용을 통합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알기 어렵잖아요. 통합하면 안 되지. 분리해야지. 분리해야 됩니다. 문단과는 관계 파악하고 중심 내용과 주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왜 아닌지 3번 알겠죠? 통합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알기가 어렵잖아. 잘라야지. 중요도를 판단했는데 기껏해야 다 차려놨는데 다시 엎어? 따로따로 잘 차려놨는데 그걸 다 한데 다 비빔밥 해먹어? 처음부터 비빔밥 해먹지 뭐. 예,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6쪽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아주 구체적인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빨간색으로 바꾸고 세부 이론입니다. 이게 이제 암기상. 글에는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이게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정의의 방법으로 내용 전개 방식의 말뜻을 설명해 줬죠. 전개 방식은 글을 어떻게 써 내려갔는가.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글쓴이가 글을 써 내려간 방식, 글을 쭉 써내려간 방식. 우리가 참고로 시에서는 시상 전개 방식이라 그랬고요. 소설에서는 사건 전개 방식 또는 서사 구조 이런 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는 어차피 문학은 이건 시험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또 시선의 이동 등등등등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런 것들이 비문학에서는 글의 논리 전개 방식이다, 전개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개 방식 대체로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서 유래하지만 때로는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도 관련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는 주로 분류, 예시, 정의, 비교, 유추, 서사 같은 기본 말뜻, 요거 암기사항입니다. 기본 말뜻 다시 적을게요. 기본 말뜻 이렇게 암기해야죠. 분류는 뭐냐면 공통된 특성에 따라 종류별로 묶는 게 분류예요. 분류. 예시는 사례고요. 키워드 지금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정의는 뜻, 풀이, 비교는 공통점, 유추는 비슷하다라고, 서사는 시간의 흐름인 겁니다. 분류는 나누는 거, 분류하는 거, 척척척 분류하는 거. 예시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 사례 제시하는 거.
정의, 뜻풀이한 거. 그 다음에 비교,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유추, 빗대어서 얘가 이러니까 아마 얘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 다음에 서사, 시간 흐름에 따라 펼쳐지는 것. 이제 비문학에서는 서사가 별로 없고요. 주로 서사 같은 경우는 주로 소설에서 서사가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말고도 더 있어요. 더 할 거예요. 쌤이랑 같이. 그래서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글의 내용을 상시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내용 파악이 쉽다. 예측 가능하다. 예측 가능하다. 예측을 쉽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네. 필기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쌤이 될 수 있으면 동그라미 치는 거랑 밑줄 긋는 것들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딱 봐도 알 거예요. 자, 다음을 보면 이게 이옥설이라는 고려시대의 수필, 즉 한문 수필이에요. 얘가 수필이라고 합시다. 자, 수필은 크게 얘는 이제 글쓴이의 경험을 통한 인생의 깨달음, 이러한 거를 이제 우리가 이단 구성이라고 해요. 이단 구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필은 대부분 다 이런 구성을 취해요. 그래서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이옥설이라는 이런 수필을 사례로 제시한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예시다, 예시의 방법을 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그럼 행랑채 집이에요. 퇴락하여 낡아서, 퇴락이라는 말은 어휘력. 얘는 이제 낡다. 지탱할 수 없게 된 것이 3칸씩이나 됐다. 맞네. 나는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싫었는데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경험이죠. 경험. 그중 2칸은, 3칸 중에 2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야, 비가 샜으면 나무니까 옛날에는 목조건축이니까 다 썩었겠네. 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때를 놓친 거네. 때를 놓친 거네. 요 사이에 필기가 어렵지. 그러면 시간을 좀 줄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고. 그래서 자기 경험이, 수필은 이제 2단 구성이라고 했잖아요. 옆에 경험, 이렇게 경험과 깨달음 2단 구성이다. 경험이 어디까지 가나 봐야 돼. 여기까지 경험이구나. 그 다음에는 깨달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래? 그러면 이제 경험은 뭐 거의 사례니까, 일상적인 경험이니까 쉬워요. 아,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을 읽으면서도 야, 이거 참 때려 놓쳐가지고 후회했겠는데? 라거나, 아니면 아이고 쌤통이네! 라거나, 아니면 나도 그랬는데, 나도 이런 적 있는데, 나도 나의 잘못을 알면서도 못 고쳐가지고 나중에 크게 손해를 본 적이 있었는데 라고 여러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조금 더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 그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나도 많습니다. 후회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더 줄걸. 문제를 100문제 더 줄걸. 못 줘가지고 아쉽네. 뭐 이런 것들 있고. 좀 더 불러가지고 남길걸. 이런 것들. 더 잘했습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을 좀 봤어야 되는데. 저 형가 혼자 지금 뭐 하고 있는겨? 지금 카메라 보면서 지금 뭐 연기하는겨? 이럴 텐데. 얼마나 비웃을까요, 지금?
카메라 보면서 농담이 되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자, 못했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다. 오, 바로바로 수리했어. 차이가 있네. 세 칸 중에 두 칸은 그냥 못 고쳤고 끝났고, 하나는 그나마 빨리 고쳤어. 경험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번에 수리하려고 보니 딱 까보니까 비가 샌 지 오래된 그 두 칸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다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나머지 한 칸은 비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가 있어서 까닭으로 비용이 많지 않았다까지 경험 끝.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인 거예요. 느낀 게 있었어. 행랑자를 수리한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이 있었어. 뭐가 있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오, 집수리하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마찬가지일까? 마찬가지? Why? 의문점 가지면 좋아요. 물론 뭐 설명하겠지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고? 왜?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나 그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비유한 거예요.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그냥 바로 이제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이란 말은 바로 고친다는 얘기죠. 바로 고치면 해로움, 손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저 집의 제목 세 번째 칸이죠. 나머지 한 칸. 다시 쓸게요. 나머지 한 칸. 나머지 한 칸. 요거 멀쩡했던 거 나머지 한 칸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더 확장. 나라의 정치. 그럼 여러분들이 집수리는 경험을 통해 알았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라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도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내가 좀 게으르다. 알고 있어. 게으르게 계속 하면은 시험 공부 계속 게으르게 하면 숙제 안 해가면 망할 거라는 거 알고 있는데도 안 한다. 나중에 망하고서나 그때 후회한다. 이 뭐 하는 것이냐는 거야. 알면서도 왜 못하냐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 바로 고치면 숙제를 못했네? 내일까지 반드시 해야지. 동원쌤께 양해를 구하고 내일까지 반드시 해야지. 열심히 했어. 잠 좀 한 시간 좀 줄이고 열심히 했어. 그랬더니 뿌듯뿌듯. 야, 다음부터는 꼭 이제 습관 지키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았잖아. 그 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랬네. 나라, 컨트리. 그럼 나라의 정치가들이 잘못을 알고 일부러 하면 나라 망하고, 잘못 바로 고치면 나라가 융성한다, 뭐 그런 얘기 나올지 않을까로 예측하는 거지. 응? 이렇게 예측하는 거야. 이런 문장 읽고 이와 같다. 어떻게 같은데? 이렇게 잘못하고 바로 고치라고? 안 고치면 나라 망한다고? 그래? 이렇게 예측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예측해 봤습니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 네 글자로 뭐라고 하더라? 백성을 좀먹는 관리들을 초성 힌트 써보세요. 말해보세요. 돌발 퀴즈. 비대면이 장기화되거나 뭐 그러면은 글쎄 상상해도 싫지만, 이렇게 돌발 퀴즈 해가지고 쌤 문자로 가장 먼저 오는 사람한테 1,000원 쌤이 팍 쏴주, 카카오톡으로 싹 쏴주면 좋나? 뭐예요? 백성을 좀먹는 무리. 탐관오리죠. 탐관오리죠.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요. 도탄. 진흙탕. 안 좋은 비유한 거야.
백성들이 막 어려움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다 뜯기자. 세금 뜯기고 뭐 뜯기고 다 뜯기는 거야. 그러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죠. 백성들이 못 살게 굴면 가만히 있습니까? 일어나잖아. 들고 일어나잖아. 우리 촛불하고 뭐 하고 막 이제 시위하고 막 들고 일어나잖아. 가만히 있겠어? 이판사판이다. 탐관오리한테 맞아주구나 굴버주구나. 어차피 이판사판이다. 일으키자 해가지고 나라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 뒤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가 늦었다. 그래서 우리가 때 늦은 후회를 가리키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이겁니다. 요거 뭘까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뭘까요? 요거 검색하지 말고 생각나가지고 바로 이제 보내면 나중에 쌤이 딜을 좀 해야 되겠어. 보낸 사람 있나? 없네. 뭘까요? 만시지탄이라고 합니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잘못을 알면 바로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이 세 가지 자신 경험, 직접 경험,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겠네. 나로도 마찬가지겠네. 이런 것들 한 겁니다. 볼까요? 밑에. 이 글은 집을 수리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상황에 확장 적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이 글이 집을 수리하는 일에서 얻은 사유, 생각을 사람의 몸과 나라의 정치에 적용하는 유추의 서술 방식을 사용했다. 유추. 뭔가 빗대어 서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빗대어 서술한 거예요. 활용하여 논리를 전개한 그림을 이해하면 내용과 주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글쓴이가 말하려는 것은 집이 아니고 나라에 관한 것이다. 집, 사람의 몸, 그 다음에 나라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을 바탕으로 이 글은 나라를 바로잡는 법, 즉 못된 탐관오리들이 나오면 바로바로 착 제거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된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커피 이야기가 메인 타이틀이고 중심 내용 파악하고 글의 구조는 뭔지, 전개 방식은 뭔지를 따져가면서 내용을 무엇이냐를 따지는 그런 훈련을 하는 시간이 되겠다. 예요. 이번 문제 볼까요? 전개 방식을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부차적인 내용을 자세히 기억할 수 있다. 그런 내용과 주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 독자의 생각이 어떻게 글에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기 쉽다. 글을 읽으며 얻은 깨달음을 다른 대상에 확장을 적용할 수 있다. 뭘까요? 이거 아닙니까? 내용 파악, 예측이 쉽다라고 했잖아요. 다른 것들, 주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내용적, 사실적인 읽기니까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부차적인 내용보다는 좀 중심적인 내용, 중심 내용을 더 기억할 수 있겠죠. 독자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죠. 글쓰기의 생각이니까. 또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내용 전개 방식 중에 유추에 대한 거라서 일반적인 글의 전개 방식과는 판단이 좀 다르네요. 이렇게. 그래서 확실한 거 3번 가겠습니다. 됐나요? 네.